그러면 정부와 기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했고, 기업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래서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됐느냐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생활, 모던 이코노미, 현대 경제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 식민지 통치 기간의 일본과 1945년부터 1979년은 거의 일방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말 미국의 한국과의 무역 흑자는 일본과의 무역 적자로 상쇄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1970, 일본과는 계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했고, 그거를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함으로써 상쇄시키는 서로가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경영 스타일은 여러모로 일본과 미국의 접근법의 중간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어,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은 한국과 일본의 또 미국의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관리 시스템이라는 말하자면 매니지먼트 스타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데 스타일 이렇게 우리가 뭐 리타이틀링 할 수 있겠죠. 매니지먼트 스타일. 그러니까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의 스타일의 비교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일본은 공동체로서의 기업, 굉장히 그 공동체 의식, 커뮤니티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이 일본 기업의 특징인데 미국은 굉장히 인디비주얼하죠.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기업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은 이 공동체로서의 기업이지만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극적인 기업 성격, 공기업이지만은 일본은 커뮤니티 베이스드, 가족보다도 어떤 사회, 지역 사회로서의 기업의 어떤 파운데이션, 기초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한국은 그런 지역 사회의 공동체보다도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일본에서는 오너, 관리인, 매니저, 근로자, 워커 구분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오너, 주인이죠. 관리죠. 근로자의 구분이 굉장히 스타일입니다. 오너, 관리인, 근로자의 구분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일본의 고용 시스템은 최근에는 많이 변했지만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라이프타임 임플로이먼트, 평생 고용 시스템.
일본에서는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거를 자주 바꾸는 거를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일본 사회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직장을 바꾸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은 준평생 고용이다. 일본만큼은 평생 고용이 아니지만 한 일생을 통해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바꾼다든가 그런 준평생 고용 형태가 아니죠. 굉장히 이얼리 컨트랙트, 매년 컨트랙트가 바뀌는 형태로 평생 고용 형태가 아닌 것이 미국의 고용 형태입니다. 또 일본은 강한 위계 질서가 있고 한국 기업도 매우 강한 위계 질서가 있는데 미국은 직무 관리를 위한 위계 질서만 있지만 위계과 아랫사람의 질서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죠. 미국은 굉장히 프리한 상태. 근데 일본은 강한 위계 질서가 있고 한국은 더욱 강한 위계 질서가 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직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헌신과 협력을 강조하는 데가 일본은 협력과 조화, 합의를 강조합니다. 컨센서스 메이킹. 이것을 굉장히 컨센서스 빌딩.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자이바츠와 일본식 재벌과 한국식 재벌의 차이점 같은 거를 설명할 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어떤 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장선, 그러니까 사원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색 부쪽 매니지먼트, 사장, 부사장 뭐 이런 위계 질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장들끼리의 합의입니다. 그러니까 로우 바텀 레벨에서의 과장들이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의 뜻대로 혹은 탑 매니지먼트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본은 그만큼 컨센서스 빌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at lower level, lower section chief level. 그렇죠. 근데 한국은 일방적으로 선진과 협력을 강조하지만 컨센서스 빌딩은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미국은 좁은 직업 정의 내에서의 개인적 성취를 강조합니다. 인디비주얼, 개인적인. 한국은 권한은 집중되고 책임은 분산돼. 권한이 집중되면 책임도 집중돼야 되는데 탑 매니지먼트가 권한은 가지고 있대. 책임은 로워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책임을 분산해서 만난 그런 조건. 그런데 반해서 일본은 연령과 경력은 승진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데 권한과 책임이 다 같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르죠. 콘센서스 빌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밑에 수준. 다시 말하면 섹션 치 과장 정도 분산된 탑 매니지먼트에 집중되는
그렇게 한국과 일본이 매니지먼트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해서 미국은 관리자의 권한은 노동조합에 의해서 위협받게 되고 외형적으로는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유주의 정책과 흥미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은 제한되고 한국의 경우 사내 노동 이동성에 의해 관리자의 권한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사내에서 노동이 쉽게 이동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일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노조가 굉장히 우세한 것이 한국의 에, 상황이고 관리자의 권한은 노동조합에 의해서 위협받게 되는 것이 미국이고 그 다음에 광범위한 현장 업무 및 다양한 훈련을 에, 하는 데 반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기업 노조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런 훈련이나 현장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정 직업에 대한 현장 실습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러한 것이 미국 기업들의 특징이다. 빈번한 직무 순환과 직업 경계의 모호함이 한국 기업의 특성입니다. 다양한 직종에서의 이 현장 실습, 직무 순환과 직업 경계의 모호함이 일본의 경우. 뚜렷한 직업 경계와 특정 직무에 대한 집중이 미국, 한국이고 연령과 교육에 기반한 채용을 주로 위주로 하는 것이 일본이고 미국에서는 해당 직무를 위한 특정 기술, 경험에 기반한 채용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그러한 매니지먼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가족 공동체로서의 회사, 한국의 회사들은 경영 시스템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이 사적 영역, 공적 영역 모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가부장적인 컨퓨시아니즘, 유교의 영향 밑에서 유교에는 가족의 질서, 가족의 위계 질서가 아주 뚜렷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그대로 경영 시스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길고 격동적인 역사를 통틀어 가족이 유일한 사회적 기관이야. 소셜 인스티튜션이었다. 그렇죠. 종교도 그렇게 깊이 천착되지 못하고 공적인 기관은 한국의 역사가 격변하면서 큰 사회적 기관의 역할을 못하고 따라서 가족이라는 단위가 사회적 기관 지위를 확보를 해줬다. 따라서 그것이 경영 시스템에 그대로 투영이 되다 프로젝트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계약은 개인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하는 준장기 고용의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직에 대한 헌신에 기초한 일본의 장기 고용과는 대비됩니다. 또한 미국은 단기 고용계약의 관습을 가집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세계적인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 큰 영향을 받은 또한 한국의 군대 구조는 한국이라면 뭐 22세, 18세 이상의 한국의 모든 남성들은 군대 결국 한국 기업 구조 조직은
군대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군에서 벗어난 이후에 한국 기업에 조인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식 경영은 일본식 합의와 조화보다는 충성심, 가부장제. 가부장제라는 것은 뭐 우두머리가 아버지면 혹은 할아버지를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가부장적인 제도 및 협력에 더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일본식은 일본의 가족이 경영에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 회사의 경우 아버지가 사장이라 그래서 아들이 부장이라든가 뭐 과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일본식은 아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와 조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삼촌이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족식 경영, 한국식 경영은 아니고 일본식 합의의 조화보다는 충성심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일본 경영 방식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소집단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합의 방식은 보다 큰 조직에 의한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조화의 정신은 조직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생산성을 증식했습니다. 일본의 공감대 형성 시스템은 회사의 복지와 직원 복지를 연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잘 되면은 직원 복지가 잘 되는 식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평생 고용의 그러니까 라이프타임 임플로이먼트라고 얘기하는 평생 고용의 이상과 협조에 대해 강조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술 변화와 혁신에 대한 직원의 협조 저하를 감소시킵니다. 네. 일본식 관리 방식이 미국식 관리 방식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유는 무엇일까? 광범위한 이유들이 있는데 일본 관리 시스템은 직원에게 비금전적 보상을 더 많이 제공합니다. 반드시 보너스 형태가 아니라 뭐 승진을 시켜준다든가 안 그러면은 어떤 포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비금전적 보상을 더 많이 제공하고 일본 제도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들의 더 큰 노력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인의 문화적 심리적 특성은 일본인 직원이 미국인 직원보다 더 비금전적 인센티브에 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반드시 금전이 아니래도 비금전적 인센티브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포상을 한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지난번에 성취가 지난해 직업의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직원들을 모아서 금전적이 아닌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포상을 하고 메달을 수여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러하는 데 대해서 일본인 직원들은 훨씬 더 민감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한국인들은 비금전적 보상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보상은 가까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화폐 및 비금전적 보상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폐라는 것은 금전적 보상이죠. 화폐라는 것은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영 시스템은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속감, 의무감, 충성도, 성실성, 공감대 등 한국인의 심리적 문화적 특성에 더 잘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 한국의 매니지먼트 스타일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초 이래 한국은 경제성장을 그 주요 목표로 채택한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강력한 정부에 의해서 지배되었습니다. 경제개발 과정은 대부분 아주 효과적인 기획기구와 비교적 소수의 정책 수립자의 손에 의해서 정책 형성을 통한 정부 지시에 의해서 그 윤곽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탑다운 방식. 굉장히 탑에 있는 기획기구와 비교적 소수의 정책 수립자에 의해서 정책 형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정치적 권위 뒷받침을 받는 유능한 관료는 정책 결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나왔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정책 결정은 본질적으로 실용주의적이었고 비이념적이었다. 실용주의적이었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 프라그마틱해. 실제로 되는 것 위주로, 될 수 있는 것 위주로 정책을 했지. 그 정책이 무슨 예를 들자면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든가 고려들은 하지 않고 very pragmatic, 실용주의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졌고 비이념적이었다는 것은 그것이 사회주의 경제든 자본주의 경제든 실용주의적으로 타당하면은 채택을 했다는 것이. 사회주의 경제 정책도 필요하다면은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채택이 가능했다. 정부는 유용하다고 생각될 때는 공공소유 방법을 사용하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공공부문 부가가치는 표면상 사회주의적 개발패를 추구하는 여러 나라는 한국에서는 있던 일정 부분이 사유화되면 거기에 독과점이 발생하고 일부 부자 계층만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네. 그 부분을 공공소유의 방법으로 전환시키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소유를 일단 하게 되면은 그러한 그 부의 편중이라든가 그 일부 계층이 수혜를 받는, 혜택을 받는, 특혜를 받는 그런 것은 피할 수가 있고 따라서 사회주의 개발 패턴을 추구하는 여러 개발도상국들, 과거에는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주의보다는 사회주의적 개발 패턴을 추구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 공공부문의 비중보다도 오히려 공공부문화 하는데 주저하지 않아. 그래서 한편 산업 생산의 급격한 성장 주요인은 주도한 민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부문의 주력 산업 생산의 주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정력적이고 팽창적인 기업과 그룹이 주도한 민간 부문에 물론 주 포커스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서 있겠습니다. 일제 식민지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또 그 이후 한해 다만 그 정책 결정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제 식민지 시대 정권기가 들어간 다음 우리는 정부의 정책 과정, 정책 집행 과정, 관리 기구,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경제활동, 대기업과 기업가 계층의 발전,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태동 등에 관해서 차례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식민지 유산, 일본의 침략과 식민 통치는 시와 근대화의 혼합이었습니다. 네, mixture of exploitation and modernization. mixture, modernization. 네, exploitation, exploitation은 뭡니까? 착취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한국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쌀을 생산해서 대단위로 양의 잡곡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익스플로이테이션. 그 어, 한국 국민들은 일본의 현지인들보다 웨이지 앤 셀러리가 일본인의 뭐 3분의 1이라든가 2분의 1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익스플로이테이션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렇게 나쁜 면만 있었냐?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건 플러스 아닙니다. 철도도 부설되고 관청, 관리기청, 다시 말하면 정부 조직이 들어서고 여러 공장 시설이라든가 사회 인프라 자본, 도로라든가 레일로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모더나이제이션의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결합이었다. 마이너스 쪽은 일종의 찾기 통해서 플러스 되는 경험도 있었고 마이너스 되는 경험도 있었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초기 20년간 1910년부터 가령 1930년 거의 주요한 식량 및 원료의 공급 원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1910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억제되었으며 새로운 기업이 설립은 정부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했습니다. 네. 그러나 1920년에 이르러 그러한 제약이 철회되자 많은 수의 소규모 공장이 생겨났습니다. 이 근대화의 혜택이 이루어진 거죠. 1920년대 후반기에 가서야 공장 생산률의 공장 생산량률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간의 공업이 뭘까요? 뭐 방아, 어, 쌀을
도정을 한다든가, 면직물을 가지고 면직물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구를 만들어낸다든가. 시사하는 인더스트리, 카티지. 카티지 안에서 일어나는 인더스트리를 우리가 카티지 인더스트리. 1920년대 후반기에는 공장 생산의 성장률이 가내공업의 성장률을 앞지르게 되는 모더나이 1920년대 후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 준비를 시작한 1930년대에 와서는 중공업이 크게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서 10년에 상품 생산액의 23%에서 1940년에는 30%로 일본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총제조 부문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1930년대의 약 3분의 1에서 1940년대에는 는 3분의 2 선으로 증가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1940년대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에는 수출 많은 생산재 제품이 일본으로 이송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일본인들에 의한 관리와 특히 주공업의 앙클라브 작업, 불어입니다. 이 인클레이브라는 것은 어떤 앙클라브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반도 페닌슐라가 있으면 그 페닌슐라의 맨 끝에 부분 붙어 있는 뭐 섬이라든가 페닌슐라에 진출하기 위해서 반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뭐 문과 같은 것이죠. 굳이 번역을 한다면 엔트리 포트와 리전, 중국 대륙의 앙클라브 역할을 했던 것은 홍콩이었습니다. 홍콩이라든가 마카오 같은 것이. 주로 일본인들에 의한 관리와 특히 중공업의 앙클라브적 성격은 틀림없이 한국 감소시켰지만 이러한 급속한 생산성 성장과 수출 신장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이 중공업이나 한국에다가 심어 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는 일부 엔트리포트 그러니까 주로 일본들에 의한 관리와 매니지먼트와 특히 중공업의 앙클라브적 성격은 틀림없이 한국인에게 배울 기회와 산업 생산 경험을 감소시켰지만 대단위로 이전하진 않았다는. 그러다 하더라도 많은 공업 생산품을 한국에서 생산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1940년대 초에 이런 결시할 정도가 아니었다. 비록 그것이 임시적이고 굉장히 부분적인
기술 이전이라든가 한국에서 조금 시작한 앙클라브적 성격의 한국에 배울 기회와 생산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 일본 식민지의 유산으로서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산업 생산의 경험을 쌓게 된 것입니다. 제조업 부문에서 취업한 한국인은 1910년에 2만 3천 세대에서 1944년에 44만 세대로 증가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죠. 이게 굉장히 큰 변화죠. 44만 세대. 44만 세대라는 상당한 규모의 한국인들이 결국 뭡니까? 어, 제조업 부문에 취직하게 됐죠. 경험을 쌓게 되고 아들이 그것을 보고 제조업 경험을 쌓게 되고 1944년에는 거의 1900명의 한국인 기사와 기술자가 제조업 부문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네. 기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테크니션이에요. 기술자를 엔지니어라. 그러니까 보통 엔지니어들은 대학을 졸업한 공과대학을 졸업한 사람. 테크니션들은 공업고등학교 1,900명의 한국인이 제조 부문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1,300명이 광업 부문에 그리고 2,000명이 서비스 상당한 인력이 한국인들이 취업을 해서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던 기술을 배운 것이죠. 네, 이러한 경험이 나중에 1945년 이후에 한국의 경제 발전에 아무래도 캐리오버가 되는 것이 계승이 되는 거죠. 전승이 되는 것이죠. 또 8회 1에서는 7천 명 이상의 한국인 관리직 종사자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8회를 여기에 접속을 못했는데요. 나중에 접수를 어, 어, 제가 번역을 해서 접속한 파일을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1937년에 이미 한국인 소유 공장이 2,000개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 100개의 공장은 5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테야, 그 PPT 파일 저한테도 보내주죠. 네. 그거를 이 파일에다 그냥 붙여. 그게 제 필장이지. 네. 할의 일이지. 지금 내가 음, 어펜딕스로. 네. 네, 아마 김현 지금 붙여가지고 이 시간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그 파일 번역된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 8의 1에서는 7천 명 이상의 한국인 관리직 종사자와 2만 8천 명의 전문 및 기술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네, 기술 전문가들이니까 막 패션, 지금 전문 인력, 뭐
그걸 갖다가 테크니션, 엔지니어, 1937년에 이미 한국인 수의 공장이 2,000개가 있었고, 그중에서 100개의 공장은 50명 이상의 높은 관리 및 기술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비교적 낮은 직위를 차지한 한국인의 경험은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1949년 토지개혁은 이러한 재산의 일부를 개인 소유로 이전시키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히 토지는 대단히 지주에 의해서 한국인 지주, 일본인 지주에 의해서 소유되어 있던 토지를 개인 소유로 전부 나눠준 것이죠. 당시에 토지 소유자는 대금의 일부로 토지 채권을 받았는데 이 채권은 귀속재산 처분에 구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입된 대부분의 자산은 일반적으로 심하게 파손된 상태에 있었는데 이어서 닥친 한국전쟁에서 심한 파괴를 경험하게 되는 토지 채권을 받아가지고 일본인 소유 기업이나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그 토지 채권을 이용해서 심하게 파손된 상태고 한국전쟁으로 심한 경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 전국에 있는 기업체의 약 45%가 심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추계되고 서울시에서는 산업 공익시설 운송설비 80% 스테이팅 한 코리안워 의 결과로 결국은 다 몰락하게 됩니다. 또 일부 토지 채권 홀더 이런 공장이나 이런 시설을 사지 않고 일본인 소유 기업을 사지 않고 그대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 인플레이션으로 1,000원을 주고 산 토지 채권은 10년 후에는 10원이 안 된 겁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형편없이 채권 가치가 줄어들어서 10년 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채권 밸류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이때의 지주계급이 무너지게 됩니다. 네,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를 많이 갖는데요.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이 토지 개혁에 실패하는 이유는 모든 토지가 다시 지주들한테 돌아가고 그래서 지주들의 정치적인 파워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수 지주들이 정치적인 파워를 향유함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필리핀 같은 데에서는 뭐 아주 필리핀의 식민지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또한 가족
자산가들이 계속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그 자산가 필리핀이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돼요. 한국은 거의 사라져버린 거예요. 일본 토지 태권을 일부를 토지 채권을 받아가지고 일본인 소유 기업을 구입한 경우에도 한국 전쟁으로 심한 파괴를 경험해서 망하게 돼요. 또 일부 직리주들은 토지 채권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10년 후에, 5년 후에는 하이 인플레이션 레이시 20%, 30% 되면 지금 천 원을 가지고 있어도 3년 후, 4년 후에는 그것이 10원의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한국은 자산가들이 정치적인 파워를 가질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가장 노동자들이 많이 수혜를 입었다. 물론 일부 자산가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자산가 그룹이 꽤, 꽤 재력을 뽀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협력으로 식민지 정권에서 물려받은 물적 자본은 대부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훈련된 인력과 국민들이 받은 는 뭐죠? 물적 자본은 대부분 없어졌더라도 인적 자본, 문화적 자산 이런 것들은 해방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2차 대전 이후에 독일과 일본이죠. 왜 독일과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많은 물적 자본은 파괴됐지만 인적 자본, 문화적 자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해리오버가 돼서 전후에도 두 나라가 특히 독일과 일본이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적 자본보다도 인적 자본이 더 중요하다. 뭐 인터널 월 20년 동안에 남 베트남, 북베트남, 미국이 개입한 전쟁으로 거의 초토화돼요. 베트남 전역이 다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렇죠? 파괴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베트남이 통일돼 가지고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뭐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트남에 인적 자본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회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가 간에 체제 그래도 베트남 특유의 인적 자본을 부유한 베트남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경우 일본인들은 고도의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정권을 유지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한 어느 정도의 시발점을 마련해 주었다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이 굉장히 균형된 시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 학자들이니까 되도록이면 균형된 시각으로 이것을 어프로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의 학자들은 일본이
해준 거는 거의 없다. 수치만 있었을 뿐, 불합적이고 착취적인 정권이었다는 것만 부각하지만 이 책을 만들어낸 학자들은 미국 학자들입니다. 미국 학자들이 보기에는 물론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정권을 유지하긴 했지만 한국 산업 발전을 위한 플러스적인, 양적인, 플러스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의 개발 전략은 제5장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제대로 고안되거나 기획되지도 못했지만 그것은 대체로 수입 대체, 과대 편아친 의존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는 왜 인포 서브스티튜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수입하던 설탕, 슈가를 되도록이면 국내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외국에서 수입하던 약품들을 국내 제약업체들이 수입 원부 자체를 가지고 수입을 대체해줘. 로컬 프로덕션으로 대체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달러가 부족했기 외화가 부족했기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최대의 방법은 왜 달러가 부족했죠? 달러 부족은 수출이 항상 수입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100달러를 수입해야 되는데 수출하는 걸 할 수 있는 건 30불밖에 안 되면 70불이 항상 달러가 부족한 거지. 따라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더 수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입을 대체해 줘야 되는. 가져오던 방식 여러 가지 어, 면화로 생산된 방식도 과대평가된 환율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1달러가 가령 100원이라 해야 돼. 이거를 1달러를 200원에 만드는 원으로 원화를 저평가하는 제가 설명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1달러치 수입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내가 100원만 내면 준비를 했는데 환율이 200원으로 바뀌니까 내가 더 2배 이상 준비를 해야 돼요. 수출업자는 일부러 200원으로 환율을 올라하는 거예요. 리밸류에이션 설명을 잘하는 우리
우리가 하는 것이죠. 원화를 일부러 저평가시켜서 외국 원조의 이 달러 부족을 메꿔 나가려고. 네. 재산의 기초가 이 기간 중에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우산물은 주로 수입 대체용 소비재에 치중된 제조업의 급격한 성장과 상당한 기업가적 소질의 개발이었습니다. 네, 그 예가 삼성이 휴가 임포트, 럭키 골드스타, 이 럭키 LG 그룹이라고. 흔히 LG는 무엇을 주라면 치약의 원부자재를 공급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삼성이라든가 럭키 골드스타 같은 재벌이 탄생했다. 성장과 상당한 기업가적 소질의 개발이었습니다. 삼성의 3대 회장이었었던 이병철 씨라든가 럭키 골드스타의 구 C 패밀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사실은 수입 대체용 소비재에 치중된 제조업의 정책 개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던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많은 유능한 기업가 출연했고 또한 비록 그들의 성공이 및 관리들이 능숙한 조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성공은 많은 수익 기업들이 다른 정권 하에서 또 생존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는 세워졌지만 그 기초의 효과적인 이유는 다른 정권, 다른 경제적 직장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1961년 5월에 군사정부가 정권을 장악하자 그는 즉시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즉시 청동을 동시에 박정희 군사정부는 단행했습니다. 1962년에 박정희 씨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경제는 정치나 문화에 우선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조치는 1961년 중앙정부 내에 경제기획원이라는 총괄기구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 기획원은 이카노믹 플래닝 보드죠.
보드는 무엇보다도 위에 있었냐면 그냥 디파트먼트, 각 부서, 내각의 위에 있었다. 이 계획은 당시에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었던 정부의 기획 업무를 인수하고 이 통계청을 통계국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에 필요한 플래닝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부흥부라는 것은 Department of Reconstruction. 왜 이 부흥부가 필요했을까요? 한국 전쟁으로 모든 부분이 다 파괴가 이루어졌으니까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이 부흥부가 발족했었는데 이것을 나중에는 경제기획관이라는 데로 총괄 업무를 인계하게 됐다. 기획원의장은 부총리라는 직명이 부여되었고 이와 같이 격을 높인 것은 정부가 기획 업무를 매우 중요시했음으로 인해 기획원은 모든 경제 부처 간의 마찰을 조정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유엔 한국부흥단이 전후 부흥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로버트 네이산 어소시의 용역을 구하는데 그 결과로 1953년 네이산 계획서가 제출되었지만 이것이 실행되지는 못했다. 당면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자 아주 브리프 1960년, 1961년 사이에 집권하자 경제 경제개발위원회는 5개년 계획을 작성토록 지시했으며 랜드 코퍼레이션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계획 작성을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획도 군사정권에 의하여 장면 정권이 붕괴될 때 그가 제출했던 다른 사업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기획은 만약 그것이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정책을 집행하는 기술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인디카티브 플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디카티브 플래닝은 가령 농촌에서 쌀을 얼마 정도 증산을 하겠다. 늘려서 생산하겠다. 100만 톤에서 150만 톤으로 늘리겠다. 하는 것은 하나의 뭐 어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적인 목표 설정. 근데 인디케이티브 플래닝이라는 것은 100만 톤에서 120만 톤까지는 가령 어, 확률이 50%, 120만 톤에서 140만 톤까지는 확률이 10%. 뭐 이런 식으로 이 그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플랜이 아니라 유도적인 것이, 인두스하는 것이죠. 정부의 스킬은 개인 회사 활동의 심층부까지 미쳐서 유인과 반유인 정책. 유인이라는 것은 플러스, 보너스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인 회사의 활동을 어, 업시키는 거. 반유인 정책은 페널티를 준다든가 어, 뭐 픽스를 부과한다든가 금리를 높인다든가 이런 반유인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상황은 어느 무로나 명령 경제라고는 볼 수 없었다. 코맨드 이카노미
흔히 우리가 사회주의에서 만들어낸 것을 명령경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부분이 북한에서 있었던 명을 100만 톤에서 200만 톤으로 늘리시오 하고 명령하면 이카노미가 움직여야 되나. 그러한 코맨드 이카노미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카티브 플래닝, 코맨드 이카노미티에 반하는 것이 인디카티브 플래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인하는,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경제가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것. 그런 것이 명령 경제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962년 이후 한국은 4개의 5개년 계획을 작성하였고 3개 계획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기술과 절차가 획기적으로 변화했는데 그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은 최고회의 지시에 따라 비교적 경험이 적은 경제기관 직원들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비교적 단시일 내에 작성했습니다. 자료도 충분치 못했고 계획의 일관성도 의심스러웠지만 특히 1962년도 통화개혁을 마니타리 리폼을 실패하고 공무의 흉작으로 그 계획은 철발부터 좋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은 1964년에 수정되는데 이 수정된 계획도 대부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제 성장률은 미국 고문들과 한국 전문가들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했던 계획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코노믹 붐, 이거를 테이크 오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경제가 비상하는 거예요. 경제가 날아버리는 것이. 갑자기 어떤 계기에 의해서, 네, 결국 그 화학도 통화계획도 실패하고 흉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정부가 단일화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5개년 계획을 작성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이 의지대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한 것이죠. 수출 산업도 이때 개발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경제가 테이크 오프한 거예요. 그래서 제2차 5개년 계획은 그 이후에 관련 부처 경제과학심의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세밀하게 작성되고 믿을 만한 자료의 부족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2차 계획에서는 자료 수집과 그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제3차 계획에서는 모델 작성과 거시적 일관성에 대해 강조로부터 정책 계획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가격 유인에 대해 호응하는 민간의 결정 테두리 안에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는가에 초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차 계획, 제3차 계획이 되면서 제3차 계획은 연도가 1972년에서부터 76년까지 까지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제4차 5개년 계획은 대체로 제3차 5개년 계획과 같은 방으로 분권화된 정책을 강조해서 총 2개의 실무 작업을 했는데 각 반의 장은 관계부처의 고위 관리가 담당했고 이제 연구소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전문가 집단도 참여해서 1971년에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이 수행을 했습니다. 이들 실무반은 기획원이 작성한 지침에 따라서 그들 분야의 세부 계획을 작성하고 조금 더 자꾸 그 작성에 참여하는 것이 다운된 것이죠. 탑으로부터 다운으로 내려와서
실무자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73년 10월에 오일 크라이시스 유류 파동, 오펙이 유가를 4배 인하해. 네, 그래서 결국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정책 결정 과정은 정책 수립에 있어서 또한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거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하나의 예는 1973년 10월의 유류파동 때 한국이 보여준 반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어려운 상황의 함축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도 한 달은 소요되었습니다. 12월에 대통령 비서실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소수의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매우 정교한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연구가 시작된 지 약 3주일이 되는 1944년 1월 14일에 발표된 대통령 비상조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되었고 에너지 정책의 마련을 위한 미국과의 노력과 대조하면 그 신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1, 2년이 걸쳐서 에너지 정책을 마련했는데 한국은 몇 주 동안에 작업 3주일 만에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빠른 정책 결정은 결점도 있습니다. 주요한 반대 효과나 보다 좋은 방책이 새로운 정책이 발표된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정부는 재빨리 정책,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명백히 신속성과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자원 사용을 유도하고 그의 영향을 줄이는 정부의 노력에 있어 가장 큰 약점은 계획과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네루는 인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계획의 집행이다. 우리는 계획에서와 같이 집행에서는 그다지 전문가가 못 되는 것 같다. 이 말은 계획에 관한 재문에서 집행의 중요성과 그 집행이 일반적으로 부적절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제절차와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실전 이전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집행 메커니즘은 사회적, 정치적 수립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 본질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이 저자들의 생각입니다. 네, 제4차 5개년 계획은 훨씬 간접적인 지난번에 끄트머리 말씀해 드렸고요.
그 1973년 10월에 오펙이 유가를 4배 인상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때 베트남도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는데요. 베트남 농민들이 물론 전쟁의 와중에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됩니다. 그랬을 때 한국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 에, 중앙 집권적인 정책 결정 과정 고도로 민주적이라기보다도 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국제정권 하에서의 중앙 집권적인 결책 과정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2년이 걸려서 에너지 정책을 다시 만들었는데 결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주요한 반대 효과나 좋은 방책이 새로운 정책이 발표된 다음에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한국 정부는 재빨리 정책 결정을 바꾸는 기민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명백히 신속성과 신축성에서 오는 이득이 그 비용을 상회한다. 1973년 10월에 유류 파동으로 겪은 경험 같은 것이 정책 결정을 빨리 하게 된 이유가 되고 빠른 정책 결정이 물론 결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이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제 집행 과정에서 문제는 경제 정책 그 자체를 계획하는 것보다도 집행한 액티베이션, 다시 말하면 임플리멘트, 집행을 우리가 영어로는 집행에서 집행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더라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국의 공기업에 대한 소개, 문의 비중은 GNP의 한 10% 내외를 차지하는데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보통 공기업의 비중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더 높은데 한국의 공기업 비중이 상당한 사이즈업을 했다 하는 것은 왜냐하면 한국은 독과점 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공기업이 차지했죠. 농어촌 개발공사 이런 쪽은 가령 바나나 같은 것이 수입 작물이 되면은 수입 과일 되면 굉장히 그거를 프로필 메이킹 다시 말하면 이윤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독과점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사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전량 100% 그것을 민간 부문에 나눠주는 디스트리뷰션하는 그런 거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철도 이런 공사들이 퍼블릭 기업으로서 어, 일부 막 민간 기업보다는 뭐 물론 넓은 부분에서 공기업보다는 넓은 분야에서 민간 기업 활동이 했고 정부는 스티겐 캐럴 팔러스라고 하는데
채찍과 당근. 네, 채찍을 제가 앞서가야 되겠죠. 이건 채찍으로 페널티를 주고, 잘하는 기업은 당근을 줘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채찍은 디스인센티브 팔러스의 일종이고, 당근 정책은 일종의 인센티브 활동에 개입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민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지만 한국의 민간 기업에서의 특징을 갖다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테이블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1944년 통계인데요. 해방 직전이니까 일본인과 한국인이 그 수도는 일본명, 전문직 기술직은 일본의 2배, 서기 및 기타 사무직도 한 3배, 공무원 및 소기업가는 한 서너 배, 노동자는 압도적으로 많죠. 거의 노동자 전체의 한 10%만 사람인 거죠. 따라서 이런 계층을 보면은 한국의 압도적으로 노동자 계층을 차지하고 일본인이 거의 지분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토2는 이제 경제개혁 목표와 실적의 비교를 보면 돼. GNP 성장률에 보면은 아주 어려운 시기에 1차 계획을 추가하고 있는 실적이. 2차 계획에서도 실적이 계획보다 훨씬 추가하고 있다. 3차 계획에서 계획. 이거를 보면은 임플리먼트의 비교 중요성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중요성을 계획보다도 임플리먼트 누가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 설립자가 61.4%, 설립자의 집계가 7.8%. 그러니까 아직도 이 당시에는 설립자 위주로 직계 가족이 인수하고 승계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가 되나요? 기타 친족은 있기는 있지만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친족이 아닌 자가 18%. 다시 말하면 직계가족이나 친족까지 합하면은 68%에서 한 80, 81, 2%가 가족 중심이라고. 친족이 아닌 자는 18%에 불과하다. 현 최고 경영자가 설립자가 아닌 경우의 설립자는
자는 누구냐? 재미난 서베이 리절트인데요. 결국 사망한 거는 8.0%, 그리고 은퇴한 경우가 16.0%. 네. 그 다음이 이제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사망하고 은퇴한 경우는 별로 많지가 않았다. 알 수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대한 점. 표본 기업의 기술 혁신 유형이라는 스타디를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새로 있다 31.3%, 확장 시에 20.7%. 한국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제품은 설립 시에 20.9%, 확장 시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생산 과정은 설립 시에 13.4%, 확장 시에 23.1%. 다시 말하면 기업을 확장할 때 대개 소개된 제품을 자기 기업에서 처음 생산된 제품,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생산 과정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을 확장할 때. 또한 자기 기업에서 처음 생산된 제품은 34.3%, 설립 시에, 확장 시에 14.6%.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기술 혁신 유형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1962년 및 그 이전에는 신설 회사에 입안해서 가동일까지의 평균 소유기간, 일종의 레드 테이프죠. 얼마나 이 기간이 길수록 그, 결국 회사 설립에 따르는 여러 가지 레드 테이프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죠. 전에는 62년 이전에 16일이나 걸렸는데 그 후에는 10일이 걸리고 그 63년, 68년이 되니까 이 기간이 단축이 됐죠. 그만큼 행정적인 레드 테이프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75년이 되니까 10.2일 만에 신설회사가 입안돼서 가동할 때까지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일이 처리가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경쟁이 높을 텐데, 부가가치의 누적 비율이라 그래서 탑5가 뭐 삼성, 현대 이런 것들이겠죠. 럭키 골드스타 이런 재벌 탑5가 GDP의 5.1%, 탑10 재벌 수가 7.7%, 46개의 재벌이 13.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제조업 GDP의 집중도는 훨씬 높겠죠. 탑 46이
재벌 수가 36.7%를 GDP를 탑5는 LG,